1번 문제. 자, 1번 문제.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지, 그지? 지금 집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어떤 명확하게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집합, 구분하지 못하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주어진 보기 중에 그렇지 않은 건 뭐가 되냐면 3번이지. 왜 그런 거야? 우리 반에서 날씬한, 이게 뭔 말이야? 날씬한 학생이라는 거는 기준이 모호해서 어떤 사람 관점에서는 70kg보다 미치면 무조건 날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기준이 높은 친구들은 50kg 밑으로는 돼야 날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모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4번처럼 이런 것도 집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 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그러면 0보다 작은 소수는 없는데? 그럼 이거 집합 아닌 거 아니야? 그렇지 않지. 0보다 작은 소수는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잖아.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다 판단되어서 4번 같은 경우에 집합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집합이 아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보다 조건제시로 나타냈을 때에 우리가 각각 그 집합의 원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건제시로 주어진 녀석을 원소 나열로 고쳐 쓰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집합 B 같은 경우에 원소 나열로 조건 제시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지 못하는 이 2차식이 0이 되지 못하는 x값을 원소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x는 어떤 녀석 중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A에 속해 있는 원소 중에 생각해야 돼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뭔데? 라고 해서 위에를 살펴보면 X는 12하의 소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X는 12하의 소수 2, 3, 5,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2, 3, 5, 7 중 뭐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절대 0이 되지 못하는 그런 X값이 바로 뭐다? 원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정리됩니까? 자, 그러면 2, 3, 5, 7 중에 진짜로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없는 x값이 뭐니? 라고 해서 찾아보면 뭐다? 그지? 5와 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반대로 생각해서 요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계산한 친구들도 있지? 그래서 x-2, x-3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값이 2 또는 3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나온 2 또는 3은 뭐다? 0이 되도록 하는 값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B의 원소들 후보 중에서 2와 3은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니까 제외시켜야 되고 나머지 두 녀석이 5와 7이 0이 되지 못하는 값일 거야. 그러니까 B의 원소는 5, 7이고 그 원소들을 합하게 되면 얼마다? 감산하면 1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 요거 뭐야, 얘들아?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요거 우리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개념에서 배웠던 거지. 이게 뭐냐면 A와 B가 완벽하게 똑같아 라는 뜻이야. 맞지? 두 집합이 똑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집합이라는 건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집합이 두 개가 똑같대. 그럼 뭐야? 모든 원소가 똑같아 라는 의미겠지. 따라서 지금 A가 8의 약수니까 우리 이걸 원소 나열로 써보면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다음 중 B의 원소가 아닌 것은 즉 1, 2, 4, 8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거고 4번이 답이야.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된다는 거지.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명제라는 것이 참인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명제는 개념적으로 뭐다? 참이 될 수도
참이 되는 것과 거짓이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명제를 설명해라 그러면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참이 되는 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참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증명이라 그랬고, 그지? 거짓이 되는 걸 밝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발레를 찾는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참인 명제가 한 개인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참인 게 한 개고 나머지는 다 뭐다? 거짓이라서 뭐가 있는 거야? 발레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명제들을 읽어가면서 발레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발레가 있으면 거짓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자,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니 거짓이니 묻는 거고 발레를 찾아보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야. 제곱해서 9는 되지만 절대 3이 되지 않는 그런 값은 있지 않을까? 이게 발레를 찾는 방법이지. 그럼 뭐야? x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다? 얘가 발레지. 맞나? 발레라고 하는 건 뭐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의 발레는 요 앞에 있는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경우는 제곱해서 9가 되지만 마이너스 3은 절대 3이 아니니까 발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밑에 녀석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제곱한 것이 같으면 세제곱한 것이 같다. 이거에 발레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발레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다? 제곱해서는 같지만 세제곱하면 달라지는 그런 값이 있진 않을까? 이거를 찾는 게 발레를 찾는 방법이야. 맞지? 한번 생각해봐. 제곱했는데 같지만 세제곱하면 달라? 자, 제곱과 세제곱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곱은 음수도 양수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질이 있는 연산이라면 세제곱은 음수를 세제곱해도 음수가 되는, 음수가 절대 양수가 되지 않다는 그런 성질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는 양수로 주고 하나는 음수로 줬을 때 발레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처럼 x가 2고 마이너스 2면 여기는 성립하지. 제곱했을 때는. 세제곱했을 때는 어때? x는 8이 되지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위에 뒤에 있는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발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발레를 찾았다라는 건 뭐다? 그 명제는 거짓이다라는 의미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1번과 2번은 틀린 거야. 3번 갑니다. 3번도 발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거든. 1보다 작은 수 중에 제곱해서 1보다 작아지지 않는 수는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거든. 맞지? 양수이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음수일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보자. 요런 거. 자,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1보다 작은 건 틀림이 없지? 아니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틀림없어.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아. 근데 마이너스 2라는 건 제곱하면 뭐가 되는데? 양수가 되고 4가 돼버리지. 4가 1보다 작다는 건 만족하지 않네. 얘는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건 발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3번도 틀렸어. 됐지? 자, 5번부터 먼저 해보면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발레를 찾아볼 거야. 2의 배수는 되지만 4의 배수는 아닌 거. 뭐야? 뭐 2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는데 뭐 2라고 해보자. x가 2다라고 해버리면 2는 2의 배수 맞지? 근데 2는 4의 배수다라고 하는 건 틀렸어. 따라서 얘는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틀렸어.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건데 4번을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면 2x-1이 3이라는 것은 2x가 4다라는 거고 필요 충분이지. 그리고 2를 양변에다 나눠주면 x는 2라는 말과 같아. 따라서 가정의 조건은 x가 2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결론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면 x-2와 x-3이 0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얘는 결국엔 x가 2 또는 3이다를 의미하거든. 맞지?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만약 이게 진리집합을 P라 하고 이거의 진리집합을 Q라 했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위 명제는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 이 P의 집합은 2밖에 없는데 Q의 집합은 어때? 2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3도 더 있으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위 명제는 이거이면 이거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5번 문제. 자, 마찬가지 문제가 주어졌네.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야. 근데 그거에서 발레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네. 발레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지금 다음 중 발레인 거를 찾아보라는 거지. 발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봐봐. 쌤이 앞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데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게 꼭 3인 건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참이 되려면 이 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었냐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P에서 Q로 포함이 된다로 설명을 한다라고 배웠지. 맞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다? 발레를 구하여라 라는 건 뭐야? 참이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저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의미고 이게 거짓이 된다라는 건 뭐야? P가 Q에 쏙 들어가지만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맞지?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뭐야? 어떤 X가 있어서 어떤 X에 대해서 X가 P에는 속하지만 한글로 쓸게. 어떤 X는 그 Q에는 속하지 않아. 그런 어떤 X가 있으면 우리가 발레가 존재하는 거고 요 녀석을 우리는 발레라 부르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 없는 그런 X가 있다는 소리고 그게 바로 발레라는 거야. 그럼 P랑 Q는 진리집합이니까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 없다라는 건 뭐야? 이건 만족하지만 이건 만족하지 않아 라는 의미고 다음 발레들의 후보들 중에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걸 찾는 게 이 문제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하나, 둘 다 읽어볼게. X 또는 Y가 무리수다라는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 우선 살펴보면 무리수. 얘는 유리수지만 얘가 무리수니까 X 또는 Y 둘 중에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이니 얘도 만족. 근데 얘는 어때? 유리수니까 X 또는 Y가 무리수다라는 가정조차 만족하지 못하지. 얘는 절대 발레가 될 수 없는 거야. 왜? P에는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가정은 만족하지만 뒤에 건 만족하지 않아. 이걸 만족하는 게 발레이기 때문에 4번 절대 발레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빼고 5번 이 발레의 후보가 되었어. 이 중에서 두 개 곱했을 때 무리수가 안 되는 게 발레지. 뒤에 거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곱했을 때 자, xy 값을 구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아이고, xy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무리수가 되지 않으니까 발레가 된다. 이렇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xy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을 봤을 때 2 마이너스 루트 2고 얘는 무리수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이 x와 y라는 녀석은 이것도 만족하지만 이것도 만족해버리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걸 설명해주는 원소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얘는 발레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3번도 xy를 구해보면 루트 2거든. 루트 2는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발레가 될 수 없지. 마찬가지 xy는 구해보면 2 플러스 루트 2니까 절대 그 발레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발레는 뭐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그런 원소라는 뜻이고 그 개념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 되겠지?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쌤이 오른쪽에 살짝 적어놓은 녀석을 먼저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서 설명하기는 했었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교집합한 것이 둘 중에 하나고 합집합한 것이 둘 중에 하나일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 쌤이 그걸 도식화해서 표현한 거야. 동그라미라는 집합과 네모라는 집합을 교집합하면 네모가 될 때
동그라미라는 녀석과 네모를 합집합한 것이 네모가 될 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제시한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동그라미가 네모에 들어가는 거야? 네모가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거야? 헷갈리지?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건데, 자,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네모가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동그라미가 네모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자, 이미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잘 풀면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쌤 설명 듣고 이걸 이해하는 방법과 외우는 방법 모두 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선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할 때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건 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쪽 방향이지. 이거 1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1대 포함 관계가 성립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이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쌤이 편의상 요거를 해야 되겠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 쌤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B가 된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A 집합 B가 왜 B가 됐다라는 것이 왜 B가 A에 포함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게. 자, 봐봐. 왼쪽 걸 보면서 오른쪽을 증명해내는 거잖아. 그러면 왼쪽 거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상황만 가지고 B가 A에 들어있는지 A가 B에 들어있는지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지? A, B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빵을 그립니다. 뭐 이런 표현 좋은지 모르겠지만 기본빵을 그려. 그럼 두 집합이 있을 때 기본빵은 이렇게 일부 겹쳐지는 그림이 된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러면 좌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집합을 살짝 체크해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좌변에 체크한 녀석이 우변 B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지? 그럼 B가 뭔데? 라고 했을 때 B를 체크해보면 이렇게 체크해볼까? 초록색으로. B는 이거예요. 자, 주황색 부분과 지금 초록색은 테두리만 그렸지만 초록색 부분이 같아져야 돼. 근데 지금 달라. 왜 그러냐면 A, B 사이의 관계를 모르고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은 틀렸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틀렸다라는 거야. 주황색과 초록색이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같아지느냐? 바로 요 부분이 쌤이 지금 빗금 친 요 부분이 없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요 부분이 없다라는 건 뭐야? B가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B에서 요 하얀색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없게끔 그림이 그려져야 정확한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B가 어떻게 된다? 요만큼만 된다. 요거는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없도록 되려면 이쪽이 없어지면 되는 거고 그럼 B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얘가 B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맞냐? 맞지? 그래서 얘가 B야. 그럼 봐봐. 그림에서 B가 A에 쏙 들어가 있지? B가 A에 쏙 들어간다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방금 했던 거를 똑같이 아래 거에다가 적용을 해볼까? 합집합으로. 자, 지금 이걸 A라 그렸고, 쌤 이걸 B라 그리고 이걸 B라 그리면 A가 B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A와 B의 기본빵 그리고 왼쪽에서 표현하고 있는 녀석을 색칠하고 오른쪽에서 같다라고 하는 녀석도 테두리를 그려서 표현해 보면 이만큼. 그러면 주황색과 초록색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 그림은 같지가 않잖아? 왜 안 같지를 고민해 보면 여기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 없어졌으면 좋겠어. 맞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진다? B는 그대로 있는데 A 쪽에서 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이쪽에 해당되는 건 없고 여기만 그려지면 좋겠어. 여기가 뭐다? A. 그러니까 그림이 결론적으로 뭔데? A가 B에 쏙 들어가 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파악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헷갈려.
이렇게 될 때 B가 A에 들어갔는지 A가 B에 들어갔는지 언젠지 헷갈린단 말이지. 그럴 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다. 맞냐? 자, 그리고 추가로 쌤이 외우는 방법을 또 얘기를 했었잖아. 좀 길어지는데 이 문제가 A가 B의 교집합이 된 것이 만약에 B라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냐면 B가 A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를 쌤이 그림 그리지 않고 외우는 방법, 깔끔하게 외우는 방법 한번 알려줘 볼게. 뭐냐면 교집합이잖아. 자, 두 집합을 교집합하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집합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A보다 B보다 교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작은 집합이 되지. 그러면 교집합을 작은 집합이라고 다시 해석해서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지냐면 작은 집합은 B 이렇게 읽어지는 거 맞냐? A, B의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니까 작은 집합은 B 그거를 써보면 B가 A보다 작아. 맞냐? 자, 요런 느낌으로 우리 합집합도 해볼까? A 합집합 B가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합집합은 뭐야?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니까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집합이지. 큰 집합은 뭔데? B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더 커라는 소리니까 A보다 B가 더 커라고 쓰면 끝. 됐지? 그러니까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요런 느낌을 살려서 외워주면 실수하지 않고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쌤이 개념 설명을 너무 길게 했네. 문제 6번 풀이는 진짜 금방 해. 보자. 지금 밑줄 친 요 녀석과 밑줄 친 요 녀석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자, 보자.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야. 맞지? 작은 집합은 C라고 하니까 뭐야? C가 작아. 그러니까 A에 들어가야지. 맞나? 이렇게 쉽게. 자, 요거 봐봐. A와 B를 차집합한 거에 합집합이 C랑 합집합이 됐을 때 C가 된다. 합집합은 큰 집합인데 C가 더 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A 차집합 B가 더 작고 C가 더 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다시 써보면 A 차집합 B가 C에 포함되고 C가 다시 A에 포함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되냐? 그런데 결국에는 뭐야? 이 둘을 만족하는, 즉 얘를 만족하는 C, 요 녀석의 개수. 요 녀석은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이야. A의 부분집합인데 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니? 라고 하는 거지. C라는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A와 B의 차집합의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돼. 자, 그러면 A와 B의 차집합을 살짝 생각해 보면 되겠지. A와 B의 차집합은 뭐냐라고 하면 3, 7, 5 날려야지. 그지? 그래서 1밖에 없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C는 뭔데? 1을 반드시 가지는 A의 부분집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1을 반드시 가지는 A의 부분집합.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A의 원소를 쭉 써놓고 얘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했지?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1은 반드시 가져야 돼. 얘는 반드시 들어가고 3이랑 5랑 7이랑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 즉 8개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요거를 알면 그냥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쌤이 그거를 외우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을 모두 다 얘기하고 문제 풀이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자. 7번 문제. 자, 이어서 7번 갑니다. 7번 쌤 옆에 살짝 메모해 놓은 게 있지. 이 뭐냐면 이 문제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고 그거와 관련된 개념이 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물론 밑에 더 필기를 할 건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 바로 요거지. 합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각각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 개수만큼은 다시 한번 빼줘야 돼. 왜냐면 요거 셀 때 중복해서 세웠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거 너희들 잘 알고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요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너희들이 알만한 이야기인 요 녀석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전체 집합이 있고요. A라는 게 있을 때 여집합이라는 건 너희들 알다시피 이 바깥쪽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요 A만큼의 원소 개수를 빼면 바깥의 원소 개수가 나올 거야. 상식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지. 자, 여기에 추가로 뭐가 있냐면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그리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 지금 개념 중에 하나인데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자, 차집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계산 뭐냐면 이렇게 하는 계산입니다. A에서 B를 그냥 빼는 A 원소 개수에서 B의 원소 개수를 빼버리는 행동. 요거는 섣불리 하면 안 돼.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A와 B를 살짝 그려봐. 이렇게 그렸지. 그러면 원소의 개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A 차집합 B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 개수를 세워야 되는데 이 계산 방법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야? 이만큼에서 이마만큼의 그 원소의 개수를 빼버리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빼야 되는 원소의 개수는 뭔데? 요 하얀색으로 여기 샘 마우스가 있는 여기의 녀석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빨간색으로 표현할까? 여기. 그러니까 A에서 빼야 되는 건 B 전체가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땐 위처럼 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를 뺀다?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 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냐? 맞지?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 또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어? 쌤이 그림 하나 더 그려보면 A와 B의 그 차집합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이만큼 이만큼이라는 게 뭐야? 합집합이지. 이 합집합에서 뭐를 뺀 거다 생각할 수 있냐면 이만큼을 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합집합에서 2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뺀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야. 되겠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거고 이거로 풀거나 이거로 푸는 건 문제 조건에 맞게 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원소 개수와 관련된 공식이나 뭐 관련 식들은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문제 들어가 보자. A의 원소 개수 18개, B의 원소 개수 14개, 차집합. B에서 A를 차집합한 거는 10개. A에서 B 차집합한 거는 뭐니? 이렇게 묻고 있네.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에서 B의 차집합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 개수 몇 개니? 라고 묻는 거는 어떡한다? A에서 요만큼을 빼면 돼 라는 걸로 접근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 원소 개수 18개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돼 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몰라. 그럼 내 목표는 이제 뭐다? 교집합의 원소 개수 찾기다 인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교집합의 원소 개수 찾으라고 예를 준 거 아닐까? 아니야? 그럼 저 녀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써보는데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차집합한 거는 B의 원소에서 뭘 뺀 거? B와 A의 교집합을 뺀 거겠지? 근데 얘나 어때? 똑같잖아. 맞지? 뭔가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거를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해서 적어보면 10은 14 빼기 A 교집합 B라고 쓸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값을 찾았으니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쏙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면 끝! 자, 보자. A의 원소의 개수는 18개였고 방금 구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 4개니까 총 14개의 원소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집합과 명제라는 이 대단원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지. 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논리학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명제라는 것과 조건이라는 거였다.
그거를 이거 수학에서 이 논리학의 소재로 사용되는 명제와 조건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조건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그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로 명제의 참 거짓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리학에서의 이야기를 수학에서 데리고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얘기했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명제로 주어진 것들, 조건으로 주어진 것들을 진리집합으로 가져와서 포함관계로 이야기하는 것.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집합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걸 보면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겠지. 그지? 이런 흐름이 이 파트의 핵심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조건 두 개가 주어져 놓고 그거의 진리집합 PQ라고 한데 그래 놓고는 뭘 줬어? 명제 하나를 주고 참인 명제 하나를 준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걸 다 골라봐 하는데 그 보기들을 보니까 뭐야? 다 진리집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자, 준 정보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줘놓고 포함관계를 설명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쌤이 방금 얘기한 방향에서 이 방향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묻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P이면 Q이면 not P이다라는 거 참이다라고 하니까 기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걸 진리집합으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된다? 진리집합 Q. not P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집합이라고 써야 되지. 그리고 명제가 성립하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갈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의 문제인 거야. 맞냐? 그럼 이제부터는 뭐야? 집합 이야기지.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이걸 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그릴 수 있는 학생은 굿. 잘했어. 그지? 근데 그걸 바로 못하겠다 하면 쌤이 보여주는 방법을 해주면 돼. 자, 첫 번째로 우선 이걸 보고 바로 그려지는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싹싹 그려가지고 요거는 P와 Q가 서로 소란 소리야. 이거야. 라고 바로 떠오르는 학생은 그렇게 바로 풀어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P와 Q는 서로 소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Q가 P의 바깥쪽에 쏙 들어가야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P의 바깥쪽이라는 건 요 P를 기준으로 바깥쪽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P랑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야 돼. 맞지? P의 바깥쪽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바로 떠오르면 그냥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떠오르진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까 그 짓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P와 Q가 주어졌어. 그러면 그 관계를 잘 모르겠다 하면 뭐라고? 기본 빵 그리는 거야. 지금 여집합이 나오니까 전체 집합도 덤으로 좀 그려줘야 되지. 이렇게 한 다음에 P의 여집합을 그리고 P의 여집합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 해준 다음에 Q를 보는 거야. Q를 보면 이만큼이 Q지. 자, 근데 그게 이 사실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만족해 안 해. 빨간 Q가 P 여집합 초록색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쏙 안 들어가고 있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주어진 저 관계를 만족하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기가 없어야 돼. 맞냐? 여기가 없으면 빨간색이 이렇게 될 거잖아. Q가.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초록색 안에 쏙 들어가니까 저걸 만족해 라는 거지. 그러면 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부분이 없어야 돼를 식으로 써보면 없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 맞냐? 맞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본빵 그리고 기본빵에서 색칠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 요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그 맞지 않은 부분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얘가 뭘 뜻하는지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쌤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외우지 않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줬던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데 결국 뭐야? P와 Q는 서로 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5번이 답이지.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집합의 연산의 대표적인 문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A와 B를 조건 제시로 줬으니까 집합을 다 원소 나열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우선 보겠지. 그 다음에 결국엔 묻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의 원소의 합을 다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뭔지 우선 간단해야 되잖아. 방법은 두 가지인데 식으로 쭉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림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 쌤 식으로 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식으로 하는 방법은 뭐 많이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A 차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나? 이렇게 차집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쌤이 방금 쓴 것처럼 교집합,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우선 돼야 돼. 그리고 가로안도 자세히 보니까 교집합, 여집합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러면 지금 가로를 풀어내려고 봤더니 어때? 이렇게 분배하듯이 드모르간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면 교집합 한 다음에 드모르간 때려주면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B 여집합의 여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돼? 분배 법칙 쓸 수가 있는 거지. 분배 법칙 써주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A와 A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공집합. 공집합과 AB 교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 교집합이지, 교집합. 그래서 요 녀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식으로 정리해보니까 뭐야? 얘가 뜻하는 건 교집합의 원소를 뜻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원소를 찾아서 다 더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러면 실제로 얘 5 이하의 짝수고 얘는 25 이하의 3의 배수니까 그 공통 원소가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들 중에 25 밑으로 있는 3의 배수. 그럼 즉 뭐가 되는 거지? 다시 여기다 적을게.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했을 때 짝수면서 3의 배수인 거 2개 배수지. 그래서 25 이하이면서 6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다 더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찾아보면 6, 12, 18, 24 끝이지. 얘들을 다 더하면 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0 계산이 편하고 이렇게 두 개 더해도 30 계산이 편하니까 총 60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자, 방금 보여준 건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뭐 할까?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훨씬 쉽다는 걸 너희들 아마 알고 있을 거야. A와 B를 기본빵으로 우선 그린다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는 A 차집합 B를 나타내 보면 얘야 얘. 그리고 A를 나타내 보면 이만큼이고. 근데 이 빨간색에서 주황색 부분을 빼라. 그러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결국 뭐다? 여기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고 여기다라는 게 뭐야? 교집합이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금방 뚝딱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것처럼 막 드모르간 교환법, 그 분배 법칙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해서 푸는 것과 이렇게 그림으로 뚝딱 푸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아마 너희들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다. 꼭 알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10번 문제. 자,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바로바로 풀이해 봅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12의 약수인 것 같아. A와 B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A와 B의 연산의 결과들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진짜 편하게 풀 수 있어. 전체 집합을 나타내고 A와 B 사이에 일반적인 그림인 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들부터 해서 여기 그림에다가 원소들을 채워 넣을 거야.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A 차집합 B지. A 차집합 B는 여기거든. 그게 1과 6이다 하니까 1, 6 적으면 되는 거야. 쉽지? 자, A 여집합 교집합 B는 뭐야? B 차집합 A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가 3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요 녀석은 좀 드모르간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이라는 건 드모르간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합집합의 바깥쪽을 얘기하게 되고 요 그림에서 이 바깥쪽인 여기를 의미하고 거기는 2가 있다. 이렇게 돼. 그럼 모든 영역을 다 채워줬고 여기만 채워주지 못했지. 그럼 여기 교집합에 해당되는 녀석이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1 들어갔고 2 그림에 표현했고 3 표현했고 6 표현했고 10이랑 4만 표현 안 했네? 그러니까 여기가 4랑 12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 문제를 봤더니 어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즉 얘는 얼마니? 이게 문제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10하고 23 하니까 23이 답이다 해서 5번이 답이 된다. 되겠지? 11번 문제. 자, 11번 아까 10번 문제와 아주 유사하게 풀이되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전체 집합 그리고요. A 합집합 B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A와 B밖에 없어. 그러면 A와 B 이렇게 그려주고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을 다 채워넣으면 돼. 합집합의 여집합이 2, 4다. 여기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3이다. 여기가 3이라는 소리야. B 차집합 A는 6이다. 여기가 6이라는 소리네. 그럼 안 채워진 부분은 어디다? 여기밖에 없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2 들어갔고 4 들어갔고 3 들어갔고 6 들어갔으니까 뭐와 뭐 5와 1만 채워지면 끝. 됐지? 이 상태에서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근데 A가 뭐냐면 지금 1, 3, 5야. 이거에 부분집합 말고 진부분집합 구하라. 개수 구하라 라는 거지. 자, 원소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어떻게 계산해?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이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들을 얘기하거든? 자, 원소들로 구성된다라는 건 뭐야? 얘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즉 2의 세제곱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진부분집합은 상황이 다르지? 맞지?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들 중에 뭐 빼고? 자기 자신 빼고 라는 뜻이야. 자기 자신 뭔데? 1과 3과 5가 모두 다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빼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뺀 7개가 답이 돼야 된다. 되겠지? 12번 문제. 자, 12번 같이 참인 명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진위형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지? 자, 참인 명제는 증명이 되고 거짓인 명제는 발레가 존재할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너희 생각해봐. 발레 찾는 게 쉽냐? 증명하는 게 쉽냐? 당연히 발레 찾는 게 훨씬 쉽지. 왜? 어떤 거 하나가 딱 존재해가지고 요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거 딱 하나 찾는 거니까 훨씬 쉽단 말이야. 너희들 증명해봐서 알지만 엄청 어려워. 그러면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서 어떻게 푸는 게 좀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그러다가 기억은 발레가 발견되고 니은, 디귿은 발레가 발견이 안 돼. 그러면 니은, 디귿이 참인가 보다 하고 니은, 디귿 답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해보자. 뭐 절대적인 건 아니야. 자, A, B가 유리수이면서 A, B는 모두 유리수가 되는 그런 명제지. 자, 이거에 발레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야? 더해서 유리수는 되지만 각각은 유리수가 아닌 거 그걸 찾아야 되지. 만약 발레가 있다면 그럼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자, A, B는 뭐라고? 모두 유리수가 아닌 거. 둘 중에 하나는 무리수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무리수에서 발레가 존재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두 무리수는 어때야 된다고? 더했을 때는 유리수가 돼야 돼. 이런 이야기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지 뭐. A는 1 더하기 루트 2고 B는 마이너스 루트 인 거야. 그럼 어떠냐? A 더하기 B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는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서 뭐가 된다? 그냥 1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 유리수가 되지? 근데 A와 B는 각각 모두 유리수 마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예를 찾았고 얘들을 우린 뭐라 그런다? 발레. 그러니까 주어진 기억 명제는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들 날려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는
니은과 디귿만 판단해 보면 되지. 자, 지금 보기 남은 거 보니까 어때? 니은은 굳이 볼 필요 없이 디귿만 판단해 가지고 디귿이 거짓이면 얘가 답인 거고 디귿이 발레가 없으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이건 뭐 사실 문제풀이 할 때의 노하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 꼼수인가? 어쨌든 자, 니은과 디귿의 발레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할 거야. 되겠냐? 자, 시험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니은을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쌤이 니은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 보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 이제 발레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봤더니 이쪽은 두 개 더 해놓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쪽은 뭐 이런 각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쌤 이거 대우명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대우명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 맞지? 그러면 A 플러스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고 근데 쌤 발레를 구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썼지만 실제로 쓰다 보니 어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개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참이지. 그지?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라는 게 대우명제 돌리다가 갑자기 해결이 돼버렸어. 맞냐? 자, 디귿 한번 해보자. 디귿 같은 경우에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데 실수 같은 경우에 제곱하고 제곱한 결과는 항상 양수야.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실수 중에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떤 양수보다 더 어때야 돼? 발레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런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해보다 보면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발레 존재 안 하나? 참인가?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도 되고 시간이 모자라다면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증명해야지, 그지?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자, 요런 거 증명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할 때 x제곱 플러스 4분의 1 y제곱에다가 우변의 거를 넘겼을 때 어떻게 되면 저 명제가 참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밝혀지면 참인 거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밝힌다? 얘가 완전 제곱이면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4분의 1에 y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를 보면서 쌤이 완전 제곱을 만들어 봤더니 x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 그리고 빼기 요 녀석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y의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 정리해 봤더니 오호 없어져 버리네. 그냥 완전 제곱식이 뿅 하고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완전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명제는 성립한다. 즉 참이다라는 게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진리집합과 관련된 문제로 주어진 조건을 진리집합을 찾아낸 다음에 그 두 집합을 연산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리집합 P부터 우선 생각을 해보면 P라는 것은 이 조건, 진리집합이라는 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얘기하게 되고 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찾으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P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 이유로 Q의 진리집합을 찾는다는 것은 x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Q라는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1이다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전체 집합이 나와 있잖아. 전체 집합이 나와 있는 건 여집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이었다라고 한다면 P의 진리집합은 2가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지? 다행스럽게 전체 집합이 1과 마이너스 2를 모두 포함한 영역이기 때문에 P와 Q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해낸 방정식의 해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끝났네.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을 구하여라. 그 말은
P의 여집합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P의 여집합부터 우선 생각을 해주면, P의 여집합은, 그럼 이걸 쓰기 전에 P의 여집합부터 먼저 구하고 해야겠네.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마이너스 1과 2를 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니까 쉽게 이 여집합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는 거네.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따라서 마이너스 2 그리고 0, 1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P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어때? 얘와 얘의 합집합을 구해라. 그럼 다 적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총 5개의 보기에서 P와 Q의 조건이 제시되고 이 조건 사이의 관계가 지금 위와 같은 것을 찾아라. 이게 문제인 거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P가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된다. 즉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아서 필요 조건은 안 돼. 이런 이야기겠지. 그지? 주어진 조건들 사이에서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걸 찾아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 진리집합으로 생각해서 풀어내는 게 편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요렇게 되는 걸 찾아라. 반면 요렇게 되진 않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에서 P의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녀석은 1만 원소이기 때문에 요렇게 될 거다. 그럼 포함관계로서는 요렇게 성립하게 되니까 1번은 답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지.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접근해보자. 2번도 마이너스 2와 2라는 원소를 갖는 진리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고 절대값, 이 녀석, 절대값 x가 2가 되는 그런 원소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지금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진리집합이 같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조건에서 얘기할 때는 뭐다? P와 Q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진 않으니까 2번도 답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이어서 3번 한번 얘기해 보면 P 조건이 얘기하는 게 A에서 B 차집합을 구한 게 공집합이다라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를 너희들이 우선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쌤이 벤 다이어그램 활용하는 방법 알려줬지. 자, 이게 3번 문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A와 B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 기본 빵을 먼저 그리고 그런 다음에 A 차집합 B를 색칠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림을 보정한다. 지금 좌변을 색칠했더니 초록색인데 그게 공집합이다라는 건 얘가 없어야 돼.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A가 B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고 A의 변동이 있어서 이쪽이 없어야 되니까 A는 어디밖에 안 되냐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뭘 의미한다?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 P 조건은 결국 A가 B에 포함돼 라는 뜻이야. 그런데 Q 조건은 어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냐? 그러면 포함관계로 따져보면 얘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이게 3번입니다. 자,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자. 자, 4번에서 P이면 Q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4번 문제야. 4번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합집합을 C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라는 뜻이야.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이 Q를 만족하니? 라는 뜻이잖아. 맞지? P이면 Q이니? 라는 거는. 그러면 교집합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거다 이렇게 색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교집합은 어디에 포함되는데? 얘에 포함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확인한 게 뭘 확인한 거냐면 P이면 Q가 되는 게 맞아라는 걸 확인한 거야. 우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걸 쌤이 찾은 거지.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필요 조건은 아니야 라는 걸 찾아야 돼. 쌤이 이거 줄을 여기까지 껐어야 되는데 필요 조건은 아니야. 즉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Q를 만족한다고 해서 P를 만족하는 건 아니야 가 되면 4번이 답이겠지. 자, 그러면 Q를 만족하는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야. 자, 오른쪽 걸 그립니다. A와 B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 교집합이라는 녀석이 C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크게 포함되지 않아도 C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찔끔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C가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Q를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림이 너무 별로다. 어쨌든 그지?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P를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여기 A의 B의 합집합 부분이 이 C에 쏙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역으로는 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충분은 되지 않아서 4번이 답이야. 자, 마지막 5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5번 같은 경우에 P 조건을 그려보면 A가 B에 포함돼. 이 그림을 얘기하잖아. 이 P 조건 자체가. 그러면 원소의 개수로는 A와 B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 라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엔 그림이 좀 의미가 없어서 지우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한 의미냐면 이거 안에는 A가 B랑 같다라는 것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게 이거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라면 결국에는 A와 B가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만족하는 식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같아지는 경우, 즉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충분 조건이 되지 않아. 해서 5번도 틀렸어. 되겠지?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쌤 벤 다이어그램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좀 더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더라 하는 거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당장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실제로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걸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해보면 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요 A, B 합집합의 바깥쪽. 그래서 요 부분의 원소가 2, 4, 6, 8이라는 소리니 여기에 2, 4, 6, 8 원소를 이렇게 실제로 적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다 보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4, 5, 6, 7, 8, 9, 10까지가 전체 원소인데 지금 쌤이 써놓은 2, 4, 6, 8 같은 경우엔 지금 A, B 바깥쪽에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1과 3과 5가 A의 원소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A의 원소에는 여기에 속하는 녀석도 있고 여기에 속하는 녀석도 있어. 그러니까 B와 겹쳐지는 원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정적으로 1, 3, 5를 여기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가 정해지지가 않지.
그지? 대신에 정해지는 건 뭐다? 여기가 135라면 여기가 135라면 지금 바깥쪽은 이미 채워져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요 부분. 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 얘들아? 전체 집합에서 135를 제외하고 또 2, 4, 6, 8을 제외하면 나머지 녀석들은 다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맞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써놓은 것들, 원소들 중에서 7, 9, 10은 어디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이 B라는 집합은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 7과 9와 10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뭐야? 2와 4와 6과 8은 절대 가지면 안 돼. 라는 걸 의미하지. 맞냐? 그럼 그거를 쌤이 여기 원소 밑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7과 9와 10은 반드시 가져야 하고 8과 6과 4와 2는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결정이 난 거야. 그러면 나머지인 1과 3과 5는 어때?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왜냐면 A라는 게 1, 3, 5지만 A 1, 3, 5가 지금 쌤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A라는 게 B 안에 쏙 들어가도록 그려질 수도 있고 아예 들어가 있지 않도록 그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 말은 뭐다? 어떻게 그려지든 상관없는 거야. 지금 B라는 녀석은 반드시 7, 9,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 4, 6, 8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나머지는 상관없어. 즉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인 B라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즉 두 가지 해서 총 8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된다는 거야.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집합 AN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서 아래 성질들을 만족할 때 A와 B의 값을 찾는 그런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합을 정의하거나 함수를 정의해 주는 경우엔 그 정의된 녀석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 지금 A, N이 N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A2다라고 하면 어떤 녀석들이야? 2의 배수 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 A3이다라고 하면 3의 배수 집합이구나. 그치? 그러니까 대충 알겠어 라고 하면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N이라는 녀석이 A6과 A8의 교집합에 쏙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A6과 A8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A6과 A8은 각각 6의 배수고 8의 배수야. 근데 그 둘의 공통 원소다라고 하면 뭐다? 배수인데 6의 배수 8의 배수인데 공통이다? 뭘 떠올릴 수 있어? 6과 8의 공약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6, 8의 공약수 집합이 돼. 공약수가 아니죠. 미안해. 말 실수해서 공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6과 8의 공배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원소들을 생각할 수 있어. 6과 8의 공배수.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24지, 그지?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도 되는 그런 원소. 그지? 그 다음 원소는 뭐겠어? 48. 그 다음 원소는 72. 그 다음 원소는 너무 커. 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요 녀석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2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A6과 A8의 교집합이라는 건 결국엔 뭐다 얘기할 수 있냐면 24의 배수의 집합, 즉 A2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냐? 그러면 쌤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녀석은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AN이 A24에 쏙 들어가도록 되는 그 n의 최소값을 a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이 n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A24라는 게 원소가 쌤 3개밖에 안 적었지만 이렇게 생겼어. 근데 AN이라는 건 요런 것들 중에 부분집합이니까 몇 가지를 가지는 녀석들이면 되는 거거든. 실제로 24부터 다 가져도 되겠지만 그지? 얘는 뭐다? 48부터 48의 배수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고 72의 배수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n이 가질 수 있는 값으로 생각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n의 후보는 이걸 만족하는 n의 값들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24, 48, 72, 즉 24의 배수들이 가능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뭐니 하는 거니까 24야. 즉 A는 24야.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두 번째 조건도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 자, A의 4와 A의 6이 합집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4의 배수고 얘는 6의 배수인데 그것들을 싹 다 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합집합이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통인 원소를 찾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4의 배수도 모여 있고 거기에다가 6의 배수도 막 끼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적어보면 우선 4의 배수 쭉 적지. 4, 8, 12, 16, 20, 24 이런 식으로. 그 다음 6의 배수를 적습니다. 6, 12, 18, 2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의 배수들 사이사이에 6의 배수들 중에 일부가 쏙쏙쏙 더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합집합이라는 건 4, 6, 8, 12, 16, 18, 20, 24 이런 식으로 4의 배수에 6의 배수 일부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원소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의 n이라는 녀석이 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런 n의 최대값을 찾아봐. 인 거지.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n의 후보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얘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n의 배수 집합이. 그럼 봐봐. n이 4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4가 되면 A4가 되면 이거거든. 4의 배수 집합. 근데 요런 6이나 요런 18 같은 경우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4는 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6도 될 수 없는 거 맞지? 6이 돼버리면 이게 AN이 A6이 되는데 얘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 n이라는 녀석은 4보다 더 작은 값이어야 돼. 그럼 3은 되느냐? 3은 당연히 안 되지. 왜? 4의 배수들을 다 갖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뭐야? 여기 n의 후보로 가능한 녀석은 4와 6의 공약수들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따라서 가능한 숫자는 1이거나 아니면 2. 요 두 가지밖에 없어. 자연수 중에. 되냐? A2라는 건 뭐냐? 짝수 집합 얘기하는 거고 A1이라는 건 자연수 전체 집합이니까 당연히 이런 숫자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뭐라고? 최대값을 B라고 해라 했으니까 B는 2다 얘기가 될 거고 따라서 A와 B를 더한 것은 26이야. 자, 17번을 이제 한번 풀이해 보면 지금 P와 Q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집합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뭐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 모두 다 A랑 B가 섞여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집합을 뭐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Q라는 녀석이 7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B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 맞냐? 그러면 결국에는 Q가 7을 가지고 있는데 P랑 Q는 같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7은 P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서 7은 P의 원소가 된다. P 진리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 말은 뭐다? 7은
조건 P를 3이 되도록 한다. 맞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조건 P의 X값 대신에 7을 집어넣어도 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P 조건에다가 7을 대입해 버렸을 때 나오는 값이 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A라는 것은 16이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됐지? A를 찾고 나니까 P 조건이 이제 공개됐네. 따라서 P라는 조건은 X-3의 제곱이 16이 되는 그런 X들을 모은 거야. 그지?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정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X는 얼마냐 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4, 즉 X로 3 플러스 4, 7이거나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진리집합 P는 7과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겠지. 지금 Q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었냐면 7과 B라고 되어 있었고, 그 둘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1이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A는 16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16 더하기 마이너스 1 되어서 15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제시되어 있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는 걸로 이걸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 수 있다고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는 모양새야. 자,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식을 보면서 바로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기는 하지, 그지? 그런데 산술기하를 떠올리게 됐을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수 조건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 조건이 문제에 대놓고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야. 대신에 어떤 식으로 제시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걸로 조건을 주었고, 그걸 식으로 풀이해서 적어보면 4분의 D라는 것은 1-A가 되면서 얘가 음수, 즉 A는 1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게 이렇게 조금의 계산을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이거 임으로 A 빼기 1이 뭐다? 양수.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A 빼기 1은 양수니까 요 녀석도 양수, 요 녀석도 양수. 양수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네. A-1과 A-1분의 1 한 것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A-1 곱하기 A-1분의 1 보다 크거나 같아. 단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그 둘이 같을 때 등호는 A-1과 A-1이 1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우변을 정리해보면 이게 약분이 되고 없어지고 루트 안에 1만 남으니까 우변은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최소값이 2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근데 이 최소값 2는 언제 성립하는 거다?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 성립하는 거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방금 썼으니까 요거를 좀 풀어서 정리하면 되겠지. 자, 분모에 A-1이 있어서 양변에 A-1을 곱해가지고 요 제곱은 1이다라고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랬을 때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A가 2가 되거나 또는 0이 된다. 이런 A 값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뭔 말이냐면 최소값 2는 등호가 성립할 때 성립하는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라고 했을 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풀었더니 2이거나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즉 최소값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방금 여기서 체크했다시피 A는 뭐가 돼야 되냐면 1보다 큰 값이 되어야 돼. 따라서 0은 될 수가 없고 A는 2여야 한다. 따라서 이 상황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A가 2일 때 저 식은 최소값이 2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2와 2의 합 4가 답이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집합과 명제 대단원 종합 문제도 싹 다 풀어봤지, 그지? 천천히 다시 풀어보면서 잘 안 됐던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나머지 시간들 잘 정리해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하세요. 고생했다.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